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정윤회의 문건 파문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창 브라더스도 정윤회 십상시 그리고 환관 정치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통일, 외교, 군사, 안보 전문 두 전문가를 모시고 늘 저희가 그 육자회담 등 거국적인 그 국제 정치 무대를 누벼왔는데 국내 정치가 위기일발 상황이에요. 도대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국내 정치로 한정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전직 청와대 출신들이기 때문에 오늘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인사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조신해지셨어요. 아니, 주말 사이에. 낙엽 밟고 오더니 달라졌어. 가을 남자 됐나 봐. 원래 눈 오는데. 원래 그래. 원래 이 전문가로서 우아하게 좀 대접받고 살려면은 네.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오늘 정치에 개입하는 발언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눈이 오니까 좀 가볍게 해주세요. 자, 디펜스 21 김종대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군사 관련해서도 할 얘기 많으시죠? 그 문건 유출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 정부가 모든 중요한 문제라는 걸 강조할 때 이건 안보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이 문건 유출은 국가 위기 관리 또 국가 안전 보장의 관점에서 이 문건 유출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게 아니군요. 안보 차원에서 다루는 안보를 거군요. 튼튼히 하기 위해서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졌습니다. 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예.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24일 세계일보 보도로 발칵 뒤집혔어요. 정윤회와 관련된 문건이 터졌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김창수 연구위원님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삼국지에서 원래 조조가 등장할 때 조조가 이 십상시를 샥 치고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말기, 그러니까 후한의 말기에 십상시라는 10명의 내시들이 환관정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인사도 자주자고 그랬는데 그 후한 말기에 가장 이 국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았던 것은 이 환관정치를 해가지고 정치가 개판이 됐던 거. 개판이라는 것도 전문 용어죠? 네, 팟캐스트 전문 용어. 팟캐스트 전문 용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쑥스러워하신다. 괜찮아. 욕도 하셨어 지난주에 김종대 선배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홍군적인 난이 일어났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등장했던 이 위기시에는 항상 영웅들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홍군적인 난을 진압했던 그 영웅들이 바로 조조도 등장했었고 그다음에 유비도 등장했었고 이렇게 등장했죠. 네. 그리고 십상시를 단칼에 쳐다내버린 게 조조였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일약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십상시가 다시 등장하고 십상시 말 어려운데요. 10명의 내시입니다. 그래서 쉽다. 예, 네. 7인의 사무라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네. 10인의 내시 이런 겁니다. 그래서 10인의 내시가 지금 한국 정치를 삼국지보다도 더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삼국지는 재미라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재밌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나라가 국가안보가 지금 흔들어지는 위태로운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종북 세력인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조조라는 변란을 초래하는 국가 외환을 초래한 외환 무슨 죄라 그래? 외환죄야 이거는. 외환죄. 외환죄인데. 여기서 외환은 외화 아닌 거예요. 그건 그건 아니에요. 아니야. 매우 외란할 때, 그렇죠. 매우 외란할 때. 그렇죠. 내부 내외. 그래서 외환죄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저도 뭐 직업이 언론인이기 때문에 가끔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을 만나요. 물론 밥값은 그 사람들이 냅니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우리 김창수 씨도 같이 저하고 청와대 근무했지만 우리가 외부 사람 만나면 얼마 전에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있었는데 뭐 이런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한 놈도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안 해. 단 한 놈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신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해. 얼마나 탁월한가, 장악력이 좋은가. 네. 예, 물론 이것도 걸러들어야 되지만 네. 다른 놈을 만나도 그 놈도 그래. 대통령 얼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네.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한테 대통령이 너무나 멀리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누가 있을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뭐 저기 직접 보고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올해 초 조선일보 보도가 뭡니까?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비서관들한테 대면 보고 받아.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비서실이 아닌 거예요. 저 멀리 있어요. 그럼 중간 세력이 유난히 커지는 권력 구조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비하하는 용어로 십상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네. 이렇게 소통이 자유로우면 이 문제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국방비서관도 가서 보고하고 또 저기 무슨 뭐 위기관리센터장도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자유 토론도 하고 이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안 나서거든. 그러니까 관저에 박혀서 대통령이 혼자 문건을 읽거든. 그 고독과 은밀한 세계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문건을 전달한 문고리 권력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게 바로 십상시. 이야. 이건 제왕적 리더십에서 나오는 거야. 이 제왕적 대통령을 해소하자고 한 게 야당 정치인 그때 박근혜였어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자기가 된 거예요. 완전히 이러니까 십상시가 나와요. 드라마 같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근데 이게 요새는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 있으니까 이게 근데 지금 정치권 한 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건에 대해서 일단 단계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도대체 이 문건은 누가 작성을 했을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작성이 된 거예요. 자, 전직 청와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이런 문건을 도대체 어떨 때 작성을 하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참여정부 때 유사 사건이 있습니다. 그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네. NSC를 조사해가지고 그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두 건의 문건이 두 번 감찰 회의를 하고 네. 두 번 다 보고서를 썼는데 이것이 통째로 나갔어. 그래가지고 저기 이 그 참여정부 지지자들을 자극했어요. 여기에 그 기자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떤 숙미주의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저기 이 굴욕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했다는 이 외교 안보의 어떤 핵심 라인을 건드렸어요. 네. 난리가 났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야당이 보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뭐 굴욕적이어도 되는 거지. 왜 이걸 갖고 따져? 이래가지고 이것처럼은 문제가 안 됐다고 봐요. 네. 그러나 상당히 중대한 사건이었는데 문건은 나는 정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요. 보자가 무슨 보자냐면 고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정황을 고한다고요. 원래 정보는 세라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정보 보안을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널리 퍼뜨린다는 뜻이야. 이 정보 자체가. 그거 뭐 셀 수도 있는 거지. 네. 이렇게 좀 해서 국민들 알 권리를 좀 충족시킬 수도 있는 거지. 뭘 대한민국이 이런 걸 가지고. 그 자. 공직기강 비서관실을 말 그대로 네. 청와대뿐만 아니라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직의 내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기거나 기강이 해이됐을 때 그것을 조사해서 네. 시정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비서관실인 거죠. 네. 그러면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이 십상시에 대해서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왜 십상시에 대해 조사했겠느냐? 십상시가 지금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문고리 권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통령에게 가는 그 문을 열었다 닫혔다 하는 그 문고리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고리 권력의 힘이
굉장히 센 거죠. 네.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그렇기 때문에 정승 판사들보다 네. 도승지의 힘이 더 세다 그랬습니다. 도승지라는 거는 문고리 권력인 거죠. 네. 왕을 보좌하는 왕의 비서들이니까요. 그러면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이 문고리 권력을 조사한 것은 문고리 권력이 뭔가 공직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뭐냐면은 문고리 권력이 문고리를 딱 잡고 있으면서 문을 열었다 닫혔다 할 때 그때 자기들이 편한 것들만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있다는 문고리를 쥐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짓을 했을 때 네.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문고리 내용을 본다면은 이 문고리 권력들이 네. 청와대 밖에 있는 네. 정윤회라는 민간인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인을 만나 가지고 비서실장을 뭐 검찰 인사가 끝난 다음에는 네. 비서실장을 교체한다. 교체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헌법에 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민간인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교체할 수 있는 헌법이 없다. 그럼 네. 법에 있습니까? 없죠. 법이 없고 법보다 조금 더 아래가 규칙이죠. 그러면 규칙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닐 거고 그렇죠. 당연히 네. 그러면 이거는 헌법에도 없는 것이고 법에도 없는 것이고 시행령에도 없는 것이고 행정규칙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문고리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했다는 것을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보고서로 쓴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볼 잘했네. 때는 공직기관 비서관은 잘한 일 거죠. 잘한 거예요. 예. 자기 월급 받고 자기 몸값 한 거야 이거는. 그렇죠. 근데 거기가 문제는 이게 했다고. 문제는 이게 너무 더 허위 사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게 허위 사실이라고 찌라시라는데. 찌라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찌라시 작성하는 찌라시를 짜깁기 사람들, 했대. 이거 찌라시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 김무성 대표가 작년에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네. 그거 국정원에서 받은 게 아니라 증권가 찌라시에서 찌라시를 본 거다. 찌라시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정부는 찌라시에 그런데- 의존하는 정부입니다. 이렇게 그 훌륭한 찌라시를 이렇게 모욕하면 되겠습니까? 네. 거기에는 국가 1급 기밀도 실려 있는 게 그 어마어마한 정보 문건인데 네. 이번에는 또 찌라시 수준이래요. 그러면 그 찌라시 수준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 찌라시가 이 국가의 1급 기밀로 이 찌라시는 한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된 거예요. 필수품. 어, 찌라시에 모든 게 다 나와. 모든 게 다 나와. 그러면은 언론이 필요 없어요. 언론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해서 보도한 적 있습니까? 찌라시 나오기 전에 없습니다. 찌라시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게 증권사 진짜- 기분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왜 찌라시라 그러면서 팩트는 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팩트가 빵일 수가 없다는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네. 올해 그 동계올림픽 당시의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들 다 TV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 러시아에 기여한 우리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버렸어요. 금메달을 땄죠. 우리 국가대표들 팍팍 나가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이튿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셨어요. 네. 그런데 보고를 하는데 갑자기 박 대통령이 국가대표 선발 비리를 조사하겠다. 엄단하겠다. 그다음에 체육계 오래된 부정비피를 뿌리 뽑겠다. 이러는 거야. 맞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색이 된 거야. 이 얘기 듣고. 다음 날 빙상협회를 특별감사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더 놀란 건 청와대예요. 네. 대통령은 빙상협회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국가대표. 국가대표라 그랬어요. 그런데 당연히 빙상협회를 얘기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특별감사를 한다 그러는데 당시 우리 선수들 그 토리노에 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래가지고 한참 싸우는데 네. 꼭 감독 다 가 있고 빙상협회 관계자인데 돌아오기만 해봐. 니들 죽었어. 이러는 거야 문체부가. 전쟁에 장수가 나가 있는데 이렇게 네.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아니 대통령 그런 말씀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또 다음 날 네. 빙상협회 감사는 와전됐다. 와전. 없던 일로 했다. 없던 일이다. 뭔가 스텝이 꼬였네. 스텝이 꼬인 거예요. 네. 하필이면 그날 우리 선수도 금메달이 막 쏟아져. 이상화 선수, 김연아 해가지고 막 쏟아지는 거야. 네. 어떻게 된 감사를 거야. 해? 네.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도대체 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네. 건데 그 전에 이 문화체육
국방광보에서는 난처했던 얘기를 좀 나중에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네. 이 정윤회 씨의 딸이 음, 그 전해 그래요. 국가대표 승마 선수에서 탈락을 한 거예요. 맞아. 그 일이 있었어요. 그때 네. 그게 또 한동안 언론에 나왔죠. 언론에 나갔어요. 예. 그러면 승마 국가대표를 대통령이 얘기한 것인지 네. 빙상협회 이 동계올림픽을 얘기한 건지가 아주 애매해지는 겁니다. 분명하게 문제가. 말씀을 해주셔야 돼. 빙상이면 빙상, 승마면 승마, 승마. 종목을 확실하게 어. 얘기를 해주셔야 그 공무원들이 괴로워요. 빙상을 쳐야 될지 승마를 쳐야 될지 헷갈려. 헷갈리거든요. 대통령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 그것 그래야지 뜻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진들은 모르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답답해. 어디선가 이 얘기가 공식 라인이 아닌 다른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체육계 비리 덩어리라는 얘기가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문체부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불똥이 빙상협회로 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통령의 이 국정에 관한 발언을 보면 도대체 저 얘기를 누가 인풋했을까 이런 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한두 가지. 말입니다. 특히 인사 관련해서는 이상한 게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누가 특히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문창극 총리 후보자 아닙니까? 문창극 네. 총리 후보자가 영화 같았어요. 등장할 때 가방 딱 들고 나타나가지고 사진 기자들이 쫙 둘러싸이는데 그 영화 같은 그 표정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손가락을 탁 그분 또 그 헤드가 상당히 인상적이셔. 그래서 딱 짚으면서 얘기하실 때 기자들이 막 하면은 그 사진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근데 도대체 누가 저분을 했을까라는 게 퀘스천 마크로 굉장히 근데 여지까지도 누가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은 궁금하는데 도대체 해명이 안 되는 이런 게 많았어요. 아마도 네. 찌라시에서 문창극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찌라시에서 그걸 못 그런데 봤어. 이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찌라시 탓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 보고서 내용이 찌라시를 짜집게 해가지고 보고한 걸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실제로 과연 찌라시의 내용들을 취합해서 보고를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종대 편집장이나 저나 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네. 청와대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소가 웃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청와대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찌라시를 짜집게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청와대 보고서는 그게 상급자한테 보내는 보고서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는 보고서가 있고 또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고 상급자에게만 전달하는 그 용도가 그렇게 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보고서를 하더라도 이번 그 보고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구두로 다 보고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는 찌라시에 놔두는 내용을 취합해서 보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 담당 행정관이 전문 지식과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취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보고서보다도 가장 품질이 우수한 보고서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가 청와대 보고를 통해 가지고 네.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찌라시를 취합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찌라시를 취합했다면은 그건 무능한 행정관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 행정관만 무능할 뿐만 아니라요. 보고 라인이 다. 그리고 청와대가 무능한 거죠. 청와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네. 청와대 필요 없고요. 네. 이거 그냥 전부 다 찌라시 제작하는 전국의 모든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청와대 대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정보 보고가 되는 건데요. 재밌는 거가 이 포인트예요. 그 박모 행정관, 박모 전 행정관 지금 그 경찰서로 경찰. 다시 예. 돌아간 그 박모 행정관을 수사 의뢰를 했잖아요. 청와대 비서관들하고 그 정윤회 씨가 수사 의뢰를 했는데 찌라시잖아. 찌라시를 짜깁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공공기록물 관리법이면 이게 실제로 공공기록물에 의한 것들을 처리하도록 돼 있는 건데 이거를 네. 찌라시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법률적으로도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고소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찌라시는 찌라시지만 공공 기록물이다. 또는 뭐 이런 이거 거겠죠. 참. 찌라시를 취합한 건데 네. 그게 청와대 보고서이기 때문에 네. 이게 공공 기록물인데 이게 이제 유출됐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게 또 이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도 자신들의 정략적인 필요성이 가지고 네. 공개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게 다 무슨 뭐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대통령 뭐 정상회담 공동기록이라고 대화록도 그러죠. 네, 그런 것도 다 보고를 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당당하게 그런 것들은 공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시중에 나돌아다니는 찌라시를 모아가지고 보고한 것이 누출됐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공공기록물 뭐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또 사법 처리를 하겠다. 뭐 검찰 조사를 맡기겠다. 네. 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네. 이게 바로 이 아니, 정부의 이거는 특징이죠. 수사할 것도 없어요. 이건 이미 답을 내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아니 유출 경로만 수사한 다음에 이것은 저기 허위 사실을 네. 마치 찌라시를 자기의 어떤 공명심 때문에 허위 작성한 다음에 외부의 문서로 유출시킨 이것만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이런 식으로 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네. 장윤선의 팟짱. 그런데 실제로 이게 작성된 문건 시점이 1월 6일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실제로 그런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김기춘 그 비서실장 교체설, 와병설, 중병설 막 계속 돌았었거든요. 언론이 계속 써서 그런 설설설들이 돌아서 당시에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이정현 홍보수석한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퇴할 거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가 입장을 좀 밝혀줘라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정현 수석이 당시에 이정현 수석이 당시 했던 말 하기 전에요. 네. 그때 어떻게 소문이 났는가. 네, 그 제가, 얘기를 좀. 예, 들었던 이야기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이정현 수석의 말을 이렇게 전달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작년에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분한테 식사 도중에 자신이 청와대에 확실한 빨대를 꽂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로부터 최신 정보를 들었다. 곧 김기춘 실장이 날아갈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하는 그분은 겁니다. 어떤 직위에 있는 분입니까? 그분은 뭐 제가 그 뭐라 그러나요? 기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취재원 보호. 그렇죠. 예. 저도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그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도 또 이렇게 윤리의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겁니다. 김기춘 실장이 작년 8월 달인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최고의 실세라고 알고 있었죠. 언론에 알려질 때도 김기춘 실장이 실세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기춘 실장이 한 3, 4개월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실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실세가 아니라 실세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이번에 이야기했던 그 3인방이 네. 실세라는 겁니다. 근데 10인의 내시들인데 옛날에 황간 정치를 할 때도요. 네. 그때도 황간들이 그 십상시 후한 시기에 십상시도 다 서열이 똑같은 거 아니었습니다. 십상시 중에서도 계급이 높은 황간은 중내시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듯이 이 10인의 내시들 중에서도 네. 또 중내시가 있었던 거죠. 그들이 바로 3인방입니다. 그런데 김기춘 실장이 자기가 실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실세가 아니고 3인방이 실세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기춘 실장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실세도 아닌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김기춘 실장이 조만간에 사표 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제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그게 사실인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잘 아는 사람은 네. 청와대에 빨대를 깊숙이 꽂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시 10인의 내시에게 깊숙하게 빨대를 꽂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정보를 흘려가지고 김기춘 실장을 아웃시키려는 그런 요런모를 하는데 이분도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한 역할을 네.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소문에 대해서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었나요? 네, 뭐라 그랬냐면 당시가 근데 저도 사실은 이게 그 취재원 보호 그리고 취재원하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거 깨면 안 되는 건데 세계일보가 이미 썼어요. 세계일보가 이미 그 내용을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일보 보도가 있었으니까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함께 공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 1월 이 문건이 작성된 건 1월 6일. 그죠? 그러고 이정현 수석이 얘기한 거는 1월 23일입니다. 오후에 청와대 춘추관을 와요. 그래서 배경으로만 참고를 해라. 기사에는 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자들이 너무 궁금해하기 때문에 내가 한꺼번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좀 하겠다. 자, 우선 전혀를 5번 하겠다. 전혀 사실 무근이다. 뭐가 사실 무근이냐?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퇴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김 실장이 이런 말을 했다. 왜 나를 흔들려고 하지? 왜 그렇게 아들이 자살을 기도했다는 등 당시에 아들이 또 그 네. 사고가 있었어요. 김기춘 네. 비서실장의 아들이. 그래서 뭐 중태에 있었다라는 보도가 또 나오지 저한테 않았습니까? 말해줬던 그 정보원도 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김기춘 실장의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에 네. 그 3인방 내시 3인방한테 시달리다가 그 아들의 교통사고 난 것 때문에 충격이 더해져가지고 김기춘 실장이 곧 사표낼 것이다. 그렇죠. 예, 그때 그런 얘기가 언론가에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얘기예요. 왜 나를 흔들려고 하지? 왜 그렇게 아들이 자살을 기도했다는 둥, 테러를 당했다는 둥, 몇 차례나 사표를 냈다는 둥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이정현 수석이 옮겨요.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전혀 사실이 아니고 또 김 실장께서 굉장히 어처구니 없어 하신다. 자신이 사퇴할 거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정중하게 기자들한테 분명히 요청을 드리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니까 기사엔 쓰지 말고 이건 사실이 아니니까 설 이렇게 쓰지도 말아달라라는 완곡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걸 좀 역산을 좀 해보면 시계로 역산을 해보면 일단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에 대해서 계속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공직기강 비서관실을 통해서 알아봐. 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자꾸 나에 대한 헛소문이 도는지 좀 알아봐라. 라고 해서 당시 라인을 따져보면 박모 경정이 있고 그다음에 조홍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고 그 위에 홍경식 민정수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분들이 통째로 어떻게 됩니까? 날라가지. 전부 날라가. 전부 좌천이 돼요. 이걸 한 다음에 네, 이 보고서를 쓰고 싹 다 날라가는 거야. 그 문고리 권력 3인방의 힘이 그렇게 셌던 거죠. 셌던 거죠. 네.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은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나니까 이걸 좀 알아봐라 했는데 여기 세트로 홀랑 날아가네. 그러니까 이분도 당황하셨을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살아있는 문고리 권력들은 여전히 승승장구하면서 인사나 뭐나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야. 계속 벌어지. 그렇죠. 재밌네. 그렇다면은 네. 사실은 공식적인 업무는 다 김기춘 실장이 장악한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청와대 특히 외교안보 쪽이나 어떤 다른 분야 비서관 행정관들 만나봐도 너무 김기춘 실장이 자기 분야가 아닌 이런 어떤 부서 업무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김기춘 실장이 NSC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NSC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가장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 김기춘 실장이고 그다음에 NSC 회의가 끝난 뒤에 비서관들이 김기춘 실장한테 또 보고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NSC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표적으로 저는 김기춘 실장이 세다고 느낀 건 어느 시점이었냐면은 올해 4월에 무인기가 출몰을 했을 때입니다. 무인기. 예, 이때 얼마 있다가 보면은 김장수 남재준이 날아가요. 한 두세 달 더 있다가. 네. 근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무인기 때문에 날아갔다 그랬어요. 4월에 김기춘 실장하고 이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즉 안보부서는 이게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고 봤고 네. 김기춘 실장 쪽은 이건 심각한 위협으로 몰아붙이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 청와대를 그 무인기에서 촬영했다는 사진이 일면 톱으로 보도가 되고 그랬죠. 나가지고 심각한 위협으로 돌변을 하고 그때 저항했던 사람들이 7, 8월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됐죠. 예. 그렇게 보면 외교안보나 어떤 공적 업무에는 굉장히 장악력이 좋다. 이런 것들이 이제 김기춘 실장을 둘러싼 말인데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윤회 씨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공적 라인이 전혀 모르는 국정에 관한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사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네. 예. 자, 윤창중 대변인을 누가 추천했을까? 그러니까. 공식 라인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아까 얘기하신 문창극 마찬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입력이 추천이 된 게 저렇게 차곡차곡 쌓이느냐 이거죠.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도 깜짝깜짝 놀라는 대통령의 발언과 파격 인사였던 그렇죠. 겁니다. 예. 이게 비선 라인에 우리가 주목하게 된 원인이거든요. 반면에 청와대 비서실은 김기춘 실장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일종의 어떤 기계에 지나지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뭔가 인사와 관계된 거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비선 라인이 움직이는 듯한 정황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문고리 권력일 수도 있고 십상시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정윤회일 수도 있는 이런 겁니다. 이게 군에도 마찬가지예요. 군 장성 인사를 보면 우리가 특이한 걸 많이 느끼는데 왜 육사 37기가 저렇게 약진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박지만이 그렇죠. 육사 37기잖아요. 그 동기생들인데 자그마치 군단장급 지휘관으로 8명 진출했는데 그건 다른 기수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이상득 육사 13기 형님이 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육사 37기 동생이 있어요. 동생. 그러니까 군에서 37기는 누나회라고. 누나회. 하나회가 아니야. 하나회가 아니라 누나회. 누님회. 누님회.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먹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누나 말고도 친구 누나도 중요하구나. 친구 누나가 더 중요한 중요한 거예요. 거야. 우리 누나는 개털이지만 친구 누나는 얼마나 위대하셔. 쎄. 그래서 된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어떤 그 인사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것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야 있는 건데 이런 게 공식 라인 밖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또 멋모르고 실세들에 의한 군인사의 농단 가능성을 기무사령관이 보고서를 썼다가 날라간 사람은 기무사령관이었습니다. 장경옥 기무사령관. 아 그래요. 그 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니 작년 10월 군 정기 인사를 앞두고 네. 장경옥 기무사령관이 군 인사의 머리가 5개다. 머리가 5개. 국정원장, 경호실장, 안보실장,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이렇게 해서 나눠 먹기를 한다. 보고서를 썼어요. 보고서를 썼어요. 장경욱 예. 당시 그 기무사령관이. 그런데 이 보고서를 누가 쓰라 그랬을까? 저희가 알기로는 네. 언론에 일부 보도는 됐지만 총무비서관 쪽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만. 예, 물론 이거 확인된 거 아니네요. 네. 문고리 그런데 3명 중에 하나네요. 한 명이죠. 네. 그래서 김기춘 실장한테 이 보고서가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들이 잘 관리하면 됐지. 네. 어떻게 이 정보가 안보실장, 국방장관, 경호실장한테 그대로 샜냐고. 그때 기무사령관이 보복당한 거거든. 아 그래서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아. 그리고 누나회가 왔어요. 이재수 37기 기무사령관이 왔는데 이 사람이 박근혜하고 박지만하고 제일 친해요. 원래부터 제일 친한 동기생이에요. 박지만 회장의 제일 친한 동기생이 예. 그 장경욱 그 기무사령관 날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분도 오래 못 있었어요. 박지만 회장은 이 사람 대한민국 400대 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마약 전과 3범이 어떻게 그렇게 떼부자가 됐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물론 봐준 사람은 있지만 그래가지고 그 어느 날 벼락부자가 된 게 박지만인데 네. 그 회사의 주요 임원 특히 그 중에 부회장이 육사 37기 동기생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평소에 동기생 관리를 합니다. 우정이 참 돈독하신가 보다. 친구를 참 잘 두셨어. 이 정도는 해야 대한민국 400대 부자 되고 어떤 정권의 그 막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사는 그쪽에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국정 일반에 대해서는 또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항상 공식 라인을 당황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저희가 부처가 영문을 몰라 하는 맞아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는 거예요. 청와대 라인을 보면 권력 구조가.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정윤회 씨가 있고 박지만 이지 회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사실 지금 그 정치권에서 보고 있는 것은 핵심적으로는 박지만과 정윤회 간의 권력 암투설 이게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한때 말씀하신 대로 윤창중을 누가 도대체 윤창중이라는 사람을 누가 그 한 거냐라는 거를 기자들이 취재하려고 한때 저희가 비선 라인을 취재했어요. 기자들이. 그래가지고 한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뭐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오른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이 수첩은 어디서 작성이 될까? 그래서 한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청담동 미장원 라인이 또 막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기자들이 전부 청담동 미장원 취재를 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그 이전부터 다니던 미장원이 어디냐. 그래서 그 미장원의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취재를 해봐야 된다. 온갖 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그 정윤회 씨가
그 저 청담동의 한 강남의 한 뭐 중식당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또 주말 사이에 그 중식당이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기자들이 미장원으로 그 비선 라인을 찾아서 미장원으로 중국집 식당으로 막 온갖 군데로 취재를 하러 다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박지만과 정윤회의 권력 암투가 도대체 어느 정도에 이르렀기에 이런 상황이 된 거냐. 이게 이제 그 왕조 시대에도 보면은 훈구 대신과 인척 간에 또는 황강 간에 항상 암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어떤 그 하나의 그 공적인 어떤 의미가 탈색되고 사적 권력의 사유화 어떤 그 저 족벌 체제를 지향하는 권위주의형 정권에서는 이건 필연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거기에다가 한국과 같은 승자 독식 사회, 특히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아무리 공적 시스템을 만들어도 이런 요소를 척결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과거를 답습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패단은 예고가 됐던 겁니다. 원래부터. 이건 정권 출범할 때부터 예고가 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자신이 하나의 공적 시스템을 관리할 능력이 안 돼. 그러면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을 노출하고 싶어 하질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쓴 것만 읽지 자유 발언이 안 되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라인에서 자기한테 누가 인풋했느냐가 대통령을 조종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그림자 정보라는 게 별도로 필요한 거예요. 네. 이것이 어떤 공적 정보와 다른 정보입니다. 그것이 이 정보가 제일 심한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개국 공신과 친인척이 국정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을 막는 것 이게 전국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그다음에 시스템에 맞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김정일 편집장님 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가 되는지 모른다 그랬고 우리 장윤선 기자님 총리 뭐 청와대 대변인도 누가 어떻게 추천해서 인사가 되는지 모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사뿐만 아니라 정책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게 허다합니다. 작년부터 보면은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셨습니다. 네. 그래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갑자기 DMZ 국제평화공원을 맞아요.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DMZ 국제평화공원은 그거 한반도 평화체제에도 이야기도 하지 않고 북미 간의 적대적 대결 관계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DMZ 국제평화공원이라는 거는 대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한 전 단계들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DMZ 국제평화공원이라는 거는 연목 구호 이와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대통령 입에서 미국 연설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통일부도 당황한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하여 남북 간에 굉장히 밀고 당기기를 막 할 때였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하고 대화 없다. 또 말하는데 그날 저녁에 청와대에서는 대화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공적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국가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어디선가 다른 곳에서 네. 어떤 정보라든가 정책이 대통령에게 입력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공적 시스템이 위에 있는 그런 뭔가가 있다는 것 이런 네. 것들을 우리는 이른바 이제 비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또 언론이 관심을 가진 거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인사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불투명함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바탕이 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바로 인사라든가 이런 게 바로 비선 조직위에서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의 정윤회 파동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실제로 그 박지만 이지 회장이 정윤회가 나를 미행했다라는 얘기가 시사저널 보도로 확인이 좀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그게 알려진 다음에 그 비서관의 박경정 그 전 청와대 행정관의 그 주장에 따르면 당시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정윤회 씨가 박 회장을 찾아와서 무릎 꿇고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빌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걸 보면 양자 간에 뭔가 심각한 갈등은 있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라인,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 쪽에서 얘기하는 것, 또 정윤회 씨 쪽에서 얘기하는 것 이것이
막 섞여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 하나가 정책적으로는 DMZ 평화공원. 이것의 예산을 이번에 국회 예산 요청을 했잖아요. 정부가 394억이나. 그러니까 무려 400억 원에 대한 것을 현실 가능성도 전혀 없는데 그걸 막지 찔러넣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 그러면 저희의 관심은 좀 이렇게 모아져요. 전직 청와대니까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럴 경우에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언론에 흘리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누가 언론에 그러니까 세계일보에 이것을 보도하도록 해서 되게 많은 물량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세계일보가 네. 일각에서는 한 박스라고 한 박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문건이 유출되는 경로 물론 저도 청와대에 있을 때 몇 번 보안 사건에 휘말렸는데 전 한 번도 조사 안 받았어요. 왜 그러냐? 언론에 나가잖아요. 이건 뭔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전에 빨간 줄로 밑줄 쳐서 내가 먼저 민정에 얘기를 해. 요거 제가 유출한 거예요. 요거 빨간 줄 요거 제가 얘기한 겁니다. 하도 어이없어서 저 조사를 안 해. 그런데 저 아니라고 발뺌하는 애들은 끝까지 조사해. 그러다가 조금 다쳐. 그런데 저희가 실세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고 저는 문고리 권력 아닙니다. 네. 그런데 문건이 새거나 이렇게 이런 것이 유통된다는 것은 그만큼 현 국정에 불만이 많은 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그럼요. 이제 2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그 공적 시스템이 실종됐을 때 이런 어떤 비선 라인에 의한 국정이 진행될 때는 자기가 한번 밀렸을 때 그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 공적이고 합리적으로 필터링 됐을 때는 이런 부작용이 적은 겁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 내에서도 예컨대 어떤 한 부서가 독주를 한다거나 네. 또는 청와대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바깥의 비선 라인이 과도하게 개입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반드시 피해자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승복을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쌓이고 쌓이는 불만이 어떤 다른 식으로 제3자 또는 외부인한테 이것이 어떤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으로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문건이 유출된 거는 좀 특이한 형식입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것의 어떤 동기는 명확한 거죠. 무언가 전행하는 것을 두고 보기가 굉장히 더럽고 안이 꽂고 치사하더라는 거예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믿는 사람한테 이걸 하소연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세계일보는 그런 점에서 운이 좋았던 거예요. 어떤 문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런 점에서는 이건 평가해 줘야 됩니다. 네. 김종대 편집장님은 참여정부 시절에 문건 유출 사건에 휘말려서 조사는 받진 않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한테 그 이야기 지금 처음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다 미리 이실 짓고 했다. 조사 받기 전에. 근데 저는 제가 뭐 언론에 특별히 말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실 짓고 할 것도 없었는데 저는 조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사건만 생기면 조사를 받았어요. 네. 근데 저는 정작 제가 조사를 받는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사라는 게 늘 과거에 치안본부 남영동에서 조사를 받거나 네. 또는 뭐 남산의 안기부에 가서 조사를 받거나 이럴 때 반쯤 이렇게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받는 것 이것만이 조사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때 민정위에서 불러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정책 자문을 원하는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줬죠. 우아하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조사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참여정부 시절에도 문건이 유출되는 경우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건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참여정부 시절에 문건이 유출됐던 거는 이런 권력의 암투가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가령 용산기지 이전을 하는데 지금 이전 과정 속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문건을 통해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여론을 통해 가지고 거꾸로 다시 이제 압력으로 들어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정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권력 암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거에 이런 권력 암투가 있었던 거는 예를 들어본다면 전두환 시절에는 정경환이라는 막강한 비선 조직이 있었죠. 전경환. 예, 전두환 동생이죠. 대통령의 동생. 예, 나중에 이제 임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온갖 것 다 처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또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가 그때 사용됐었는데 그때 이제 이른바 소통령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비선 라인이 확실하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권력 말기에 접어들면서 비선 라인이 전횡을 국정농단한 거에 대한 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2년 차 말에 벌써 이런 권력 암투를 통해 가지고 문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바로 어떤 세력들 간에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한 세력이 단일한 비선이 이걸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세력들이 나눠져서 서로 암투를 벌이고 있다는 그런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권력 암투를 하면서 자기 편에 보다 더 유리하고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해서 청와대 내부에 문건 유출된다는 거 이거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아까 김정일 편집장이 시작할 때부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권력 암투를 위해서 청와대 내부에 문건이 나가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공직기강 해이인 것이고 청와대 시스템의 문제인 것이고 청와대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은 다시 말한다면은 안보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첫째로 여기에서 다뤄졌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비선 조직이 과연 뭘 하고 있는가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라고 했던 이 10명의 내시들이 네. 비선 조직과 결탁해 가지고 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 밝혀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어떤 비선 간의 암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정권의 유신 말기의 그 비극을 어쩔 수 없이 자꾸 떠올리게 되는데 네. 이런 말하면 청와대가 항상 발끈해요. 심지어 뭐 또 살인교사죄로 고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과거 우리 어떤 그 불행한 그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어떤 유산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권력을 추종하는 이 어떤 그 측근 그룹들 간의 어떤 암투와 어떤 권력의 갈등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구체화되는 거. 그렇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임계 상황을 넘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자기 붕괴가 시작되는 거. 이것이 유신 정권의 종말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 징후는 75년도에 긴급조치 9호 선포될 때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었어요. 네. 김영옥 중앙정보부장 사건도 그렇고 또 의문에 이제 그분도 죽음을 당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이제 막바지에는 김재규 차지철. 네. 또 그 전에는 윤필용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군 쿠데타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는 어떤 그 비선들끼리의 그 갈등에 의존해서 그 반석 위에서 불안한 정권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 이것은 70년대 긴급조치 시대 내내 이어졌던 것이고 네. 단지 마지막에 그 비참한 최후라는 건 뭐냐면은 그것의 어떤 폭발적인 구체화 과정이었어요. 이제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해소가 안 되니까 그것이 대통령에게로 향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 우리가 이제 정권 초부터 네. 윤창중 사건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언론이 화장을 해서 그렇지 아주 그 민낯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어떤 국가의 어떤 그 권력 구조를 공적으로 이해하면서 국민들과 권력을 나누고 공유하는 자세가 아니라 불통하면서 독점하고 그러면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족벌 내지는 권력의 오너 그룹들의 이 지분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전쟁이 점점 더 폭발적인 양상으로 지금 격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위험한 거예요. 이것은 박근혜 정부 자신만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건 국민의 불행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안위를 제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저는 분명히 박 대통령한테 얘기하는데 아버지를 기억해라. 당신이 이렇게 국정을 하면은 국민이 불행해진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정보원 제가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제 정보원이 작년에 저한테 이야기했던 거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윤회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왜 그 측근 3인방 그러니까 그 문고리 권력 3인방이 왜 실세냐는 거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그 3인방은 대통령의 비서들이었다는 거죠. 원래 4인방이었는데 4인방 중에 한 명이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아마 사고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선거운동 때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분이 돌아가셨던 세계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에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그분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한 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세 사람이 남았는데 이 세 사람이 이른바 이제 이 문고리 권력 3인방인 거죠. 그런데 저의 정보원이 저한테 말해줬던 거는 이 세 사람 위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전윤회 씨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입문했을 때부터 10년간 비서실장. 그렇죠. 그리고 이 전윤회 씨가 10년간 비서실장을 하면서 그 사람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3인방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풍문에 나돌았던 거는 그 당연히 자기가 비서실장으로 3명의 그 비서들을 고용을 했었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3명이 문고리 권력의 실세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자기가 부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온갖 정보라든가 어떤 그 정책을 입력을 시켜가지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세력이 실세일 수밖에 없다고 저의 정보원이 일찍이 저한테 말해줬습니다. 아, 그 정보원 저도 좀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데 정보를 실제로 공유하게. 이제 이 정보 이 말에 따른다면은 바로 정윤회 씨가 밖에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은 이미 작년부터 나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들하고 이제 충돌한 게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이거나 또는 우리 이제 김정수 씨가 말했던 그 박지만 씨 네. 이들이 이제 충돌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건 유출하게 된 네.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장윤선의 팟짱. 자, 그러면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어요. 임기 2년 차에 이제 3년으로 이제 가고 있는 이 국면에 절반도 안 왔는데 이 지경이 됐어요.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언론에는 오늘 그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세게 얘기할 거다. 왜냐하면 이미 그 규제에 대해서 단두대에 올려서 한꺼번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셔서 워딩은 굉장히 세져서 더 센 말이 단두대 이후에 무슨 워딩이 나올까? 기자들은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일단은 지금 나온 것은 그 검찰 수사를 세게 촉구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 문제를 그 전직 청와대 제가 오늘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상황에 이르렀을 때. 자, 물론 수사는 해야 됩니다. 네. 필요하다면 특검도 해야 돼요. 이것은 낱낱이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실은 권력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조정의 계기로 삼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그동안의 어떤 비선 정치의 폐해를 어느 정도 조정해 들어가고 그러면서 어떤 권력의 성격을 보다 그 체질을 건강하게 만드는 지금은 사실은 썩은 악취가 폴폴 나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좀 제거해줘서 썩은 음식은 분리수거해버리는 이런 어떤 계기로 삼는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런 수사가 아니라 결국은 어떤 물타기 나름대로 권력의 비선의 어떤 라인을 가려주기 위한 수사로 된다면은 이것은 또 다른 국민의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 하도 말이 세시니까 네. 규제는 암덩어리, 암덩어리. 뭐 방산비린 처부서야, 이적행위, 처부서야 원수. 나 무슨 조선 중앙방송 보는 것 같잖아요. 북한인 줄 솔직히. 알아, 사람들이.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언가 그 국정을 운영하는 이 패턴을 보면은 우리는 대부분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표를 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당히 국정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왜? 수업을 부드럽게. 오랫동안 예. 했으니까. 그다음에 야당에서 국정을 또 오랫도록 봤으니까 이럴 거라고 봤지 이렇게 즉흥적이고 튀는 언어 이게 말로 망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인데 그거보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훨씬 심하다고. 사실은 노 대통령은 마이크만 잡으면 사고 쳤어요. 그런데 그거는
2차, 3차 가공해서 사고 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발광해야 된다 할 때 그 발광은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라는 건데 이걸 조선일보라면 미친 발광, 그 광자가 빛광자가 아니라 미칠광자인 것처럼 이런 식의 대통령의 사고였어요. 그리고 가끔 좀 센소리했어요. 그 많은 국방비 떡 사 먹었냐. 요것 때문에 이제 예비역 장성들이 밤에 잠 설친 거 아니에요? 네. 왜? 진짜 떡 사 먹었거든. 그러니까 밤에 설친 거. 어떻게 알았지? 이거였거든. 네. 이런 말의 사고가 노 대통령은 마이크만 잡으면 치셨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밥이었다. 네. 전 국민의 스포츠가 대통령 두들겨 씹는 거. 패기였다. 이게 전 국민 스포츠자 엔터테인먼트였어요. 그렇죠. 예. 뭔 얘기 하려다 여기까지 왔나.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 워딩은 그런 워딩이 아니에요. 좀 살벌해요. 이적행위, 암덩어리, 뭐 이런 처부서야 될 원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정을 툭툭 던지듯이 네. 내가 한마디 하는데 니들 따라올 거야 안 따라올 거야. 네 따라가겠습니다. 네 하면서 전부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공포의 언어를 구사하고 계세요.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의 반 협박조예요. 네. 이런 걸로 여태까지 국정을 끌어오신 거예요. 왜 이랬을까? 누가 그랬을까? 왜 토론과 이렇게 어떤 기부 앤 테이크 국민과의 소통은 뭡니까? 의견 들어보고 그거 반영할게. 네. 근데 요건 내 의견 좀 들어줘. 이런 리더십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근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이분이 인수위에 들어가면서 그게 다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보면 뭐 복지국가도 한다 그랬죠, 경제민주화도 한다 그랬죠, 온갖 막 이렇게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며 100% 대한민국 뭐 온갖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새누리당 관계자들을 제가 취재를 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수위가 열리는 순간 길이 막혔다. 뭔가가 장막이 쳐졌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전화 통화 만난 적도 없고 눈조차 맞춘 적이 없다. 이런 섭섭함들이 또 있더라고요 내부에. 아니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네. 원래 박근혜 대통령은 그랬어요. 야당 대표 할 때도 소통되는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거의 예술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말밖에 신비주의. 할 줄은 몰랐던 거야. 예, 그러는데 신비주의 인수위 컨셉. 때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이제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어떤 국정의 눈가기를 활짝 열어줄 걸로 기대 수준이 높아진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막상 대통령이 되니까 본인은 더 그 골방 속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네. 여기에서 느끼는 어떤 정서적 기대와 충족이라는 이 메커니즘이 인수위 때 붕괴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치 특별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어떤 그 불통형 정치인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상은 뭐냐면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네. 이 사건의 본질은 10인의 내시들이 비선 조직과 결탁해가지고 국정을 농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지는 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하지 않고 문건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문건 유출자를 단두대에 보내는 것 이게 이제 하나가 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권력 암투에 대해서는 풍문으로 다 나돌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건 유출 사건으로만 처리를 한다면은 김종대 편집장께서 예측한 것처럼 굉장히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황간 정치가 횡행했던 것은 그 나라의 국군과 직결됐습니다. 네. 우리 지금 여기서 10인의 내시의 그 원조인 후한의 십상시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그 결과 황건적인 난이 일어나고 후한은 멸망하고 그래 이제 우리가 삼국지에서 나오는 그 삼국시대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고려시대 때도 공민왕이 원나라의 통치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주국가를 수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그런데 노국공주가 죽고 나서 공민왕이 총기를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또 내시들이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려 말이 부패한 나라 그리고 국군이 이렇게 쇠진해진 결국을 갔습니다. 네.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해야 될 선택지는 김종대 편집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문서 유출 건만 단두대에 보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 비선 조직과 10인의 내시가 결탁해서 국정을 농단한 것에 대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지금이 집권 2년차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는다 한다면은
박근혜 정부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또 다른 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후자로 갈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저도 그렇죠. 동감을 하는데 이명박 그 각하께서 자원 외교로 왜 허공에 50조 원을 뿌렸느냐. 글쎄요. 다 국가적으로 자원 외교 자원 그 프로젝트를 검증하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하게 짜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근데 피선 라인이 개입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사우디 왕세제 아는데요. 또 저기 그 UAE에 누구 아는데요. 이 말 듣고 다 한 거예요. 이게 다 브로커라는 거예요. 다 비선이에요. 네. 예. 그리고 그리고 선수들이 거기에 네. 끼니까 공적 시스템이 무력화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국부의 탕진으로 이어졌어요. 사실은 비선의 개입은 뭐냐면 국가 정책의 중심을 그거를 붕괴시키는 거거든요. 네. 이랬을 때 국민들한테 이제 기다리는 거는 빚덩이 청구서 아니면은 실패한 정책 그러니까요. 아니면 파산된 어떤 국가 사업 이런 겁니다. 그거 아니면은 하나마나 한 얘기 예컨대 네. DMZ 평화공원 같은 거 그렇죠. 있으나마나 한 얘기 통일 대박 그러니까요. 예. 이런 식의 얘기나 아니면 똥폼 잡는 거 외국에 나가서 외국어 연설하는 예. 거 물론 한국은- 그것도 그거 연설하다 윤창중 사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영어 연설 준비하느라고 풀어놓으니까 술 먹으러 간 거잖아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피해가 얼마나 국가의 어떤 그 실패로 이어지는가 네. 이겁니다. 예, 비선 조직에 의존하는 대통령의 정책과 발언은 김정인 평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비선 조직이라는 것은 국가의 정상적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국가가 운영해왔던 경험이라든가 또는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이 정책을 집행하는데 동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는 생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유난히 그러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외교 안보 통일 정책만 살펴보더라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김정인 편집장이 언급하셨던 뭐 DMZ 국제평화공원, 뭐 통일 대박론뿐만 아닙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또 뭐 맞아요. 동아시아 평화구상, 동평동이라고 동평구, 동평구 뭐 그런 것 뭐 여러 가지들이 통일 대박 네. 통일 대박 뭐 예술이지 뭐 거의.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모든 게 다 일종의 마법사야. 언어 예, 마법사야. 빛 좋은 기살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말만 있지 어떤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말만 있지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요.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실행하는데 국가 기구와 자원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이런 말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당연히 왜 그럴까 의문을 그동안에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 비선 조직이 개입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네.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한 시간째 한 시간 다 그 정윤회 씨와 관련된 청와대 문건 파문을 다루고 있는 이 시점에 문건 유출자로 알려진 박모경정. 박모경정이 드디어 이름을 깠어요. 박관천 경정이 유출된 것이 아니다. 도난당했다. 라고 이것도 하면서 뭔가,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출근을 했어요. 아침에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는 출근을 해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나는 지금 할 말이 없다. 그렇지만 나는 문건을 유출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새로운 더 국면이야. 심오한 얘기야. 뭐가 이거 뭐가 있어? 이거는 이게- 문건 유출 사건이 아니라 국가 기밀 도난 사건이네요. 국가 기밀 도난 사건으로. 청와대 내부에서 권력 암투가 벌어지는 그런 와중에 상대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가 기밀을 그러니까 내 도난했던 거죠. 가설은 네. 십상시가 훔친 거야. 그래가지고 네. 가만히 보니까 촉이 있으시잖아. 어, 맞아 어, 대충 어, 늘 어, 맞아. 예. 그래서 뿌린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지난주 24일 날 세계일보 보도 이후에 정치권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 대통령께서 알고 계시라라는 차원에서 박스채 갖다 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10인의 내시들이 지금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께서 그걸 모르시니까 문건을 훔쳐가지고 네. 그래서 자신들에게 조사받고 있다는 자, 그 우리가 문건을 억울하다. 훔쳐서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언론에 흘린 거군요. 언론에 흘린. 언론에 야, 이야, 이거 정말 참이. 저도 청와대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런 많은 그 저도 모르는 조사를 받고 네. 하면서 나중에 알았습니다만은 제가 조사받는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내부의 어떤 그 정책을 둘러싼 권력 간의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봤지만은 이렇게 내가 억울하니까 대통령께서 알아주십시오 하고 문건을 통째로 도난해 가지고 네. 그걸 언론에 통째로 유출하고 이런 건 정말 뭐 역사상 없었던 일 같습니다. 자, 그럼 네. 이게 누가 훔친 건지 이것도 조사해야 돼요. 이것도 조사해야 요거 돼. 조사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문건- 훔쳤어? 훔친 놈이 문건 누구야? 유출이 쟁점이 아니라 문건 도난이 도난이 쟁점이 중심이 핵심인 되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도난자가 오늘부터, 유출한 거니까요. 그렇죠. 자, 12월 1일 세계 인권 선언 기념일에 이게 인권 얘기를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국정농단을 다룰 수밖에 없는 이 기점에 진짜 연말을 그러면 한 달 앞두고 세계일보는 작물을 취급한 거야. 작물을 그러니까 취급한 작물죄로 쳐낼 수가 있어요. 명예훼손보다. 명예훼손보다 작물죄. 요게 더 죄가 세. 야, 작물죄면 이거 바로 저기 가는 거 아니에요? 구속이에요. 바로 구속이에요. 구속이에요. 야. 잘 됐어. 저기 아니 저기 구속시켜야 돼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겠죠. 표현의 자유 왜냐면 삐라도. 그럼 삐라도 표현의 자유가 자유인데. 보장하는데 세계일보가 이거 세계일보 뿌리는 것이 보낸다고 뭐. 당연히 표현의 자유겠죠. 그래요. 아니 그런데 작물죄라니까. 아니 문제는 삐라를 뿌려가지고 남북한 군사적 네. 충돌 일보 직전에 가도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이걸 보여줬던 이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높이 사고 있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언론을 가지고 작물죄라고 탄압할 수 있겠습니까? 상계위 신문이 정윤회 건드려도 네. 어떻게 되는가 보셨잖아요. 그 표현의 자유는 잠깐만 우리도 조심해야겠다.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마. 가만 있어. 우리 오늘 걸릴 거 없었나? 알았어? 잘 따져봐야 돼. 이따가 저 이제 띄울 때 점검해야 좀 돼. 잘 좀 해주세요. 예. 자, 저희가 1시간 동안 1시간이 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그 청취자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해학이 가미가 되긴 했지만 이건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사유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봐 넘길지 이거 그냥 봐 넘기는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문제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요 정말 제대로 된 통일 외교 군사 안보 전문가의 면모를 볼 수 있도록 다음 주에는 이게 좀 정리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또 가도 돼요. 또 가도 될 것 같아. 이게- 아유, 이게 쉽게 괴로워. 정리되겠습니까? 정리가 안 될 것 근데- 같아요. 예. 김종대 편집장께서 이 문제 자체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가지고 저도 한원섭 씨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문제가 빨리 정리돼가지고 저도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여기 한번 통일 분야만 하고 싶습니다. 아이, 눈도 오는데 커피나 마시러 갈까? 네, 나가시죠. 예.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